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개념 연역에 이어서 기본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내용을 본다면은 모든 국민은 그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법 앞에 평등하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런 간결하고 그런 명료한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권의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지, 이 기본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해서 기본권의 본질을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기본권관이 달라지고, 이런 기본권관에 따라서 기본권의 본질을 상이하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기본권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물론 이런 기본권관이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구체적인 헌법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다 적절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기본권관의 영향을 받아갖고 현행 헌법의 기본권의 본질이 추출되었지만은, 우선은 간략하게나마 기본권관을 파악을 하면서 좀 기본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기본권의 기본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위 법실중주의, 결단주의, 동화적 통합이론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실중주의는 이번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헌법의 해석에서 일체의 자연법을 배격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배제하면서 그런 기본권의 그런 해석의 그런 엄밀성을 다 높이기 위해서 기본권을 순수하게 규범 체계로만 파악합니다. 그 규범은 무엇이냐? 일체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현실에서부터 유리시켜서 오로지 헌법전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거죠. 따라서 기본권을 헌법을 제정한 그런 헌법 제정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권 규정이 1980년 헌법에 도입됐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는 지금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재산권의 사회적인 기속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사회 현실, 정치 현실, 그다음에 헌법 제정자의 의도, 이런 점을 모두 다 배격하고 헌법전 안에만 존재하는 규범으로서 파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구적, 체계적, 논리적인 해석에 강조를 합니다. 이런 법실중주의는 일체의 자연법을 배제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국민과 유리된 기본권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듯이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권의 해석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전 내에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조문과 문구와 그런 체계성 내에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실중주의는 선제하는 국가 권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 권력이 강제를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것이라고 파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원래 개인은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본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은 법률 속에서의 자유에 불과하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유리된 기본권관 또는 법률 속에서의 자유에 불과한 기본권관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한 헌법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런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으니까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됐어도 이른 그 헌법을 객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의 임무다,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힘에 의한 그런 정치를 정당화시켜준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켈제는 자기의 법학을 순수법학이라고 해서 일체의 사회적, 정치적 그런 문제로부터 유리해서
헌법 규범을 순수하게 헌법전 내에서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건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법률 속에서의 자유에 불과하고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즉 그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국가가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본권 조항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그러한 헌법도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옐리네크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존재하는 국가 권력을 전제로 해서 그 국가 권력 내에서 그 국가기관 내에서 개인의 그런 그 지위를 그나마 인정을 해서 개인의 지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강의 안에서도 보지만 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수동적 지위, 능동적 지위. 여기에서 수동적 지위라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복종하고 의무를 지는 지위 해갖고 소위 기본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극적 지위라는 것은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가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이 여기서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서 적극적 지위라는 것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 소위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청구권적 기본권을 여기에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 지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에서 국가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위로서 소위 말해서 그 참정권이 여기서 도출된다고 봅니다. 옐리네크는 국가 권력을 전제로 했으면서도 국가에 대한 개인의 지위를 논하면서 여기에서 개인의 그런 자유권,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켈젠보다는 기본권이 국가의 자기 부작위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위 그 주관적 공권이다라는 점을 조금 부각시키기는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옐리네크도 강력한 국가 권력을 전제로 해서 그 국가 권력 내에 개인이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지위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과 유리된 기본권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논리적으로 먼저 존재하며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탄생했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이론은 오늘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법실중주의가 주장하는 자의적인 기본권 해석의 배제, 그리고 헌법 조항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오늘날 헌법학자나 모든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헌법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인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두면서 설득력 있게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제시돼야지만이 그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실중주의와는 달리 극단적으로 법실중주의의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죠. 한편으로는 자연법적 기본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슈미트는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내리는 정치적인 결단의 산물이라고 해서 결단주의라고 얘기하고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헌법 제정자의 의도, 헌법 제정자의 그런 견해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미트는 소위 헌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통치조직과 기본권으로 나눠서 통치조직에 있어서는 소위 통치구조 또는 통치조직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고 기본권에서는
법치주의적 원리가 지배한다. 이런 법치국가적 배분의 원리에 따르면 개인의 기본권은 무제한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권력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것은 초국가적이고 선언적인 권리라는 것이죠. 이런 자연법적 기본권 관해서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이런 초국가적이고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견해가 도출되죠. 슈미트의 이러한 견해는 우리 헌법 37조 2항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도 항상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라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에 그 슈미트의 이러한 기본권관의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슈미트의 기본권은 기본권을 슈미트의 그런 기본권관에 따르면은 기본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한 초국가적이고 선언적인 개인의 권리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자기 부자기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이 주관적 공권이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슈미트는 이런 초국가적인 그런 기본권을 순수하게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도 주어지는 그런 권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러한 기본권들만 초국가적인 기본권이라고 보고 기본권 중에서 국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기본권들 가령 예를 들면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니까요. 또는 참정권이라든가 국가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무단위권, 선거권, 국민투표권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슈미트의 기본권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기본권은 이중적이죠. 이원적이죠. 하나는 초국가적인 자유권.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제한한 권리고 국가 권력이 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그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이 된 정치적인 그런 기본권들 참정권이라든가 이 사회적 기본권 이런 권리들은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이 됐으니까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고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슈미트의 그런 기본권과는 오늘날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현대 사회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양심과 종교에 따라서 활동할 그런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생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요청하는 이런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환경권, 보건권, 노동3권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단위권 이런 공무단위권 등의 그런 국민투표권, 선거권 이런 권리 등이 즉 참정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이 보다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를 단순한 그런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떠나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사이버민주주의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 슈미트의 기본권에 따르면 이런 참정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로서 아예 무제한적으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현대 사회 국가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을 등한시하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미트의 기본권론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슈미트는 오늘날 헌법재판소에서도 또는 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이론 중에 하나도 소위 결단주의를 표방하면서 기본권에서 기본권과 제도 보장을 엄밀하게 구분한 제도 보장론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슈미트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즉 그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보면서 자, 기본권 편에 보니까 기본권, 이런 초국가적인 기본권 외에도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제도라든가 직업 공무원 제도라든가 또는 복수정당 제도, 상속 제도, 또는 대학의 자치, 지방자치 제도, 또는 뭐 사유재산 제도, 이런 것을 보니까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제도 보장이라는 것이죠. 슈미트는 기본권 편에서 기본권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도를 모아서 전통적인 공적인 제도 보장과 사적인 제도 보장으로 크게 양분하고, 이런 제도 보장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로부터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기 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즉 상속제도, 혼인제도 같은 사제제도 보장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치, 왜냐하면 독일과 같은 경우는 99%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그 국가 내지는 주에서 이루어지는 그 국공립대학이기 때문에요. 사립대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이 대학의 자치와 같은 경우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을 공적인 제도 보장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슈미트는 이런 제도 보장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최대한의 보장, 이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둔 것이죠.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최대한의 보장이지만 이렇게 제도 보장을 헌법에 규율한 것은 입법자가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입법자는 마음대로 제도 보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가령 우리 지방자치제도 그러면은 지금 지방자치제를 그런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걸 선거를 할지 안 할지, 또는 이거를 통폐합해서 일원화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 등은 입법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거죠. 단지 입법자가 만약에 지방자치제를 폐지한다면 이거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보장을 담고 있는 기본권과 달리 제도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입법자가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서 제도 보장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보장이다 라는 그 헌법재판소 강의 안에 제가 그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수록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이제 준 것이죠. 그런데 슈미트의 제도 보장론은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쳤기는 하지만은 오늘날 그 슈미트의 제도 보장론은 좀 조정이 돼서 과연 제도 보장과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즉 슈미트는 제도 보장 속에 설사 주관적 공권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연한 것이고 제도 보장은 기본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한해도 되고 단지 입법자가 그를 폐지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까는 그 제도 보장과 주관적 공권은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우도 있고, 주관적 공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 보장을 담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제도 보장을 보장하면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부수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한국 헌법의 제도 보장을 오히려 제도 보장과 기본권을 연결시키는 그런 견해가
오늘날 그 다수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제도 보장론을 순수하게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도 보장이지만 개인의 주관적 공권과 연결된 제도 보장의 예를 본다면 우리 헌법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 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하면서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복수정당 제도가 보장되고 이런 복수정당 제도 자체는 한편으로 제도 보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복수정당제 보장을 해주면서 당연히 정당 설립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복수정당제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주관적 권리인 주관적 공권인 정당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과 복수정당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 보장과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역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주관적 공권과 제도 보장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8장에서 그러니까 8조 1항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기본권 편에 즉 제2장 기본권 편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8조 1항 정당 설립의 자유 및 복수정당 제도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 참정권의 한 내용인 기본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2조 4항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보장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개인이 자력이 없는 국민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 보장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거죠. 또한 헌법 32조 1항의 최저임금 제도도 제도 자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그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제도라든가 또는 호주제도라든가 또는 부성주의, 즉 아이의 성은 부의 성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부성주의가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요. 이런 그 부성주의라든가 호주제도는 남계 중심의 남성 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양성평등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근거로서 헌법재판소는 36조 1항에서 그 혼인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라는 게 단순하게 혼인제도만 얘기했느냐? 그래서 혼인의 내용을 이렇게 입법자가 마음대로 그 부성주의라든가 동성동본 금지라든가 호주제도라는 것을 남성 위주로 이렇게 짜맞히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하면은 슈미트의 견해와는 달리 아니다. 거기에는 양성평등의 혼인에 있어서 양성평등권이라고 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제도라든가 부성주의와 같은 경우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즉 일견에서 제도 보장이라고 규정한 헌법의 내용을 본다면 제도 보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관적 공권도 같이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 선거에 있어서 우리는 24조에서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라는 선거 원칙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헌법 67조에서도 이러한 선거의 4대 원칙, 이런 선거의 4대 원칙 외에 당연히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자유선거와 같은 경우가 당연한 헌법의 선거 원칙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선거 원칙이 원칙에만 얘기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불평등한 선거, 공개된 선거, 간접 선거, 이러한 선거가 나의 주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선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지만, 그런 선거 제도를 얘기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모든 국민이 자유스럽고 평등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직접적으로
선거할 이러한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즉 제도 보장 또는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 속에서는 주관적 공권인 개인의 선거권이 내포되어 있다. 뭐 헌법학자들에 따라서는 헌법 24조의 선거권에는 당연하게 자유,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서 개인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으니까 헌법 41조와 67조는 단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러한 선거권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확인한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헌법에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이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주관적 공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제도도 지방의회의 선거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도 보장 속에서도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슈미트의 그런 제도 보장론은 오늘날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현대적 제도 보장론의 내용을 이끈 그런 선구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권 중심의 그런 주관적 공권론은 현대 사회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슈미트가 기본권을 한 개인의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파악을 했다면 기본권을 전 국가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더군다나 움직이는 국가 현상 속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한 학자가 바로 그 동화적 통합이론 또는 통합이론을 주장한 그 동시대의 학자인 스멘트였습니다. 이 스멘트는 기본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권은 한 국가의 객관적인 원칙 내지는 가치를 표현한 내용이다. 따라서 주관적 공권이라는 게 미시적으로 한 개인에게 권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체 국가의 기본 질서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자유스럽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이건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전체 국민의 그런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이 결국 국가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형성한다는데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적인 질서 형성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선거일에 투표를 하러 갔는데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이런 개인의 결단은 곧 누가 국가기관이 되고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죠. 나의 주관적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한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그런 변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선거는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개인의 선거권은 선거권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차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새롭게 갱신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기적으로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적인 그 질서 형성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달리 예를 들면 나한테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행사의 자유가 주관적 공권으로서 다가오지만 개인의 그런 직업의 자유는 결국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멘트의 이런 이론은 오늘 현대 기본권론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리트 판결 이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기본권의 양면적 내용, 기본권의 이중성 또는 기본권의 양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기본권의 이중적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고 국내에 있어서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학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 즉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를 요구하는 주관적 공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그런 질서를 형성하는 객관적 질서라는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질서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22강 정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런 기본권의 객관적 그 질서의 내용 중으로서 크게 세 가지, 즉 기본권의 방사 효과, 기본권이 모든 입법, 행정, 사법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집행할 때, 적용할 때도 기본권에 맞는 그런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본권의 방사 효과, 그리고 기본권은 국가가 침해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침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기본권 친화적인 조직과 제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가 기본권의 이중성에서부터 파생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기본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이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또한 객관적인 헌법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는 이렇게 일정하게 의무를 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슈미트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기본권의 내용이고, 이렇게 기본권의 내용을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멘트는 이런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특히 객관적인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않고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니까 기본권의 의무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의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권리가 아니라 기본권 행사가 의무화돼서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제자인 헤세가 나타나서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권이다. 단지 헌법상의 객관적 질서를 형성한다는 요소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내용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사례는 우리가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에서 다시 한번 사례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문제점은 있지만 오늘날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양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기본권 그러면은 기본권의 본질을 파악을 할 때는 이러한 견해에서 기본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기본권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법실중주의가 얘기하듯이 법률 속에서의 자유,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혜롭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고, 기본권은 그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공권이다. 공권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공권이라는 것이고요. 주관적 그러면 개인적 주관적 공권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힘 내지는 이익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힘 또는 이익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은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면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이런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고, 그런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그런 기본권 제한을 에 대한 유지 청구권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서부터 직접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개인이 국가의 자기, 부자기,
그 급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권의 그런 주관적 공권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기본권이 그러면 슈미트가 얘기하는 대로 자연권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정한 그런 조문에 따른 조문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인정될 수 없는 현행 헌법상의 실정 헌법상의 그 실정권이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기본권이라는 것은 우선은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고 나의 무제한한 권리는 타인에 대한 무제한한 폭력입니다. 내가 타인과 같이 살려면은 무제한한 권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기본권은 지금 현재 국가와 또는 제3자와 갈등을 일으킬 때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해주고 구체적인 쟁송에서 재판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본권이라는 것이 무제한한 자연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단지 기본권은 자연권적인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이상은 그 헌법의 그런 조문과 체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기본권의 그런 내용과 효력을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독일 기본법에는 외국인의 망명권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은 그건 기본권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망명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아닌 것이죠. 물론 헌법의 해석에 의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경우는 헌법 제 10조나 아니면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헌법 해석에 의하여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러한 헌법 해석에 의하여 도출되는 기본권도 전반적인 헌법 체계를 넘어서서 그 내용을 확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자연권에서 유리된 실정권이다. 이 점이 국제적인 그런 인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됐지만은 현대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범위와 제한의 근거, 그런 한계, 그런 제한의 근거와 한계의 대표적인 조항이 헌법 37조 2항인데요. 즉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기본권의 실질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기본권은 자연권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선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권리다. 기본권은 그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군요. 기본권은 소위 주관적 공권이고 자연법론에서 비롯된 실정권이지만 실정 헌법상의 그런 권리이지만 기본권은 초국가적이나 초사회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권은 초국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떠나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개인의 선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당성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제한할 때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현대적 기본권의 그런 초국가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권의 초국가성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국가를 떠나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국가 기관 이전에 기본권이 있으며 따라서 기본권 행사 자체는 그 자체가 정당하고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려면은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당성의 근거는 37조 2항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죠. 또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된다. 즉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우리 헌법에서의 기본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초국가적이지만 초사회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은 기본권은 개인과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혼자서 사는 사회에서는 기본권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건데요. 이때 기본권이 그러한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기본권은 초사회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은 사회의 근본,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는 기본권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전형적으로 살인과 물리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내용이 그래서 저항권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저항권은 그 자체가 헌법 규범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헌법 질서를 수유지하기 위한 권리로서 그 저항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을 내포한 개념인 반면에 기본권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든가 물리적 폭력 행위는 기본권에서부터는 기본권의 범위에서는 벗어난다. 가장 극단적인 그런 기본권 행사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정신적인 충격만 주는 종교의 자유라든가 특히 포교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부터 해서 집단적인 그런 위화력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5개 집회를 할 권리를 넘어서 노동 상권 중에서도 그런 파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경영주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본권까지는 포용이 가능하지만 살인이나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기본권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죠. 기본권은 그 자체가 개인의 그런 자유와 권리로서 최대한 이왕이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지금 사회적인 평균인의 시각이 아니라 현재 인간 개개인이 인권의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기본권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국내에 있어서도 양심적 집청 거부자의 그런 권리라든가 물론 그것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어긋난다 그러면 제한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개별 기본권론에서도 보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는 국토 방위를 위하여 이 양심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한데 대체복무제를 둔다고 해서 국토 방위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점점 그 대만과 같이 양심적 집청 거부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던 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집청 거부권을 인정하듯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대체복무제 물론 정규 복무 기간보다 1.5배 이상 길게 한다 하더라도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또한 제도보장과 기본권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으며 제도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고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이다. 이런 슈미트의 견해도 오늘날 수정이 돼서 제도보장 속에서도 이왕이면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개인의 기본권의 즉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이라는 것이 인격주의적인 인간이라고 했지만요. 특히 기본권에서의 인간은 현재 기본권적 보호를 필요하는 구체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이 인권 보장,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은 또한 효율성과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적이지만 최대한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동시설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만들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내가 장애인을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최소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기본권의 본질에는 어긋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 문제가 점점 더 이제 그 장애인 복지 문제가 부각되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장애 문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차원과 달리 지금 현재 기본권적 보장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기본권의 본질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의 본질을 전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